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6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입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리비아에서 발생한 고 김선일 씨 피살 사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이 발언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 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수많은 그랬더라면이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뉴스를 보는 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가족들은 오죽할까요? 구조된 승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평생 가슴에 묻고 끊임없이 왜 그때 그걸 못했느냐고 눈물 속에 되물을 겁니다. 구조대가 갈 테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던 가족은 또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저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말한 가족의 잘못도 아닌데도 그 가족은 내내 자기가 한 말을 곱씹으며 살지도 모릅니다. 선한 의지를 믿었다는 이유로 자책해야 하는 사회라니 얼마나 미개합니까? 국민라디오 서화숙 3분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네, 임두만 평론가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각종 매체에 쓰시는 아주 길면서도 유려한 문체에 정곡을 분명히 지르는 그런 글들을 평소에 잘 읽었고 많은 팬을 몰고 다니시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예, 정치평론을 주로 하시지만 뭐 이번에 이 대재앙 세월호의 대참사와 정치평론가가 어떻게 어울릴까라고 뭐 생각하실 분도 상당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평소에 주 전공으로 삼으시는 정치평론의 영역을 떠나서 연륜과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번 국가적 대참사와 그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간 300여 영령들, 특히 단원고 학생들,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반성해야 하고 무엇을 거듭나게 하고 무엇을 혁파하고 무엇과 단절하고
무엇을 새로 세우고 이래야만이 우리가 그 영령들을 언젠가라도 나중에 보게 되면 덜 미안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꼭 뭐 정치 이런 특정한 영역에 이렇게 발이 묶여서 얘기를 그렇게 좁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편하게 말씀을 나눠주시되 결국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세월호 이전과 이후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담론 공간에서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제가 이 사고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네. 요즘 뭐 언론인들이 현역 기자들은 서해 페리오 사건이 가장 최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이 딱 됐습니다. 1973년도 그때가 아마 9월쯤이었을 텐데 그때도 해군 YTL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군 군함입니다. 예, 해군 군함입니다. 아, 네. 그게 군함이 이제 해군 신병이 해군이기 때문에 신병이 입대를 하면 네. 육상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함선 그 승선 훈련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해군 훈련소가 그 당시에 진해 경화동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진해 통제부에 있는 함정으로 가요. 통제부에 있는 함정에서 타고 훈련이 끝나면 다시 부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훈련병들을 싣고 간 배 이름이 YTL호입니다. 네. 여기 아마 그 당시에 훈련병이 216명인지 정확하게 그 기억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246명인지 216명인지 하여튼 200명이 넘습니다. 250명은 안 되고 네. 이 인원이 몰살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함정 훈련이 끝나고 네. 다시 모 함정으로 돌아오는 복귀하는 배를 타고 YTL을 타고 오다가 그게 함정에 오기 전에 침몰해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그 훈련소의 교관들 뭐 또 그 함정에 잘 아는 해군 그 기관병들 많이 있었을 텐데 네. 그 훈련병들을 몰살시켰거든요. 한 명도 구조를 못했어요. 하하. 근데 이 생각이 그때 당시도 물론 그때 저는 현역이었는데 그때 당시도 물론 사회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단한 반향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박정희 정권이라 하지만. 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후에 그 꽃다운 아이들 지금 한 또 300명, 375명인가요? 이 정도 인원이 생명을 잃게 만들면서 지금 와서 다시 무슨 뭐 재난 안전 대책을 다시 한다는 둥, 새로운 국가 개조를 한다는 둥, 똑같은 사건이 40년 전에 있었고 또 4년 전에 천안함이 있었고 네. 이것은 국가가 또는 국가를 관리하는 관료들이 인명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은 정말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은 이 가정을 경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면 아버지의 자격이 없듯이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 있으면 나라의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내가 어떤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경영한다는 책임감이 있지 않으면 국가 개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의 기본은 일단 가족이 자기 식구들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오래오래 잘 살도록 애쓰는 게 기본이지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호의호식이 있는 그렇죠. 거고 일단은 안전하게 생명을 예. 유지하면서 본인이 타고난 능력이나 재주를 제대로 발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이제 엄마, 아빠, 애비, 그래. 부모로서의 책임인 것이고 국가 경영 역시도 대통령이라는 자리건 뭐 수상이건 왕이건 뭐 명칭은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 인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 기본이 지금 흔들려 버린 것 아닙니까? 제가 인터넷 제 블로그 이름이 화씨 911이 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왜 그 블로그 이름을 그렇게 썼냐. 이 블로그가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네. 9.11 테러 이후에 그 마이클 무어라는 작가가 9.11 테러에 얽힌 뒷 얘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영화가 화씨 9.11입니다. 예. 그래 그 영화에 보면 영화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 뉴욕 금융센터가 비행기의 테러에 의해서 쓰러지고 있는 순간에 당시에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무슨 초등학교에 있었어요. 플로리다의 무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급보를 받게 되죠. 급보를 비서진으로부터 급보를 받아요. 이 뉴욕 금융센터가 네네. 테러를 당했다 그래서 그 급보를 받는 부시 대통령의 표정이 지금도 제 앞에 생생합니다. 어허. 그 황당한 어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황당함. 예. 그렇게 해서 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 부시가와 오바마 빈 라덴가에 얽힌 끈끈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갑니다. 마이클 무어가. 예. 그리고 이 테러를 일으킨 오바마 빈 라덴가의 지원을 그러니까 부시가가 그 빈 라덴가 사우디 왕가의 지원을 받았다. 예, 예. 지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오바마 빈 라덴이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의 오바마는 지금 대통령이고. 예.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네, 네. 결론은 그 마이클 무어가 물론 비약했겠지만 예. 결론은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끼는 알카에다의 자금은 예. 곧 미국이 제공하고 있고 음흠. 미국이 그렇게 빈 라덴을 잡겠다고 하면서도 알카에다를 잡겠다고 하면서도 공공연하게 테러를 조장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군수산업, 예. 군비 확장,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는 군산 복합체. 예, 예. 이런 그 사업에 대한 이것 국가 경영 때문에 암암리에 지원하고 있다. 이런 내막을 딱 영화 내에 깔고 있습니다. 예. 화씨 9.11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블로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권력 내부에 내가 마이클 무어 정도의 그 훌륭한 무슨 정보 조직을 갖고 있거나 분석력을 갖고 있거나 극을 만드는 연출력을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최대한 국회나 정부나 청와대나 또는 기타 이 권력기관이 얼마나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거짓말을 하는가를 좀 파헤쳐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블로그 이름을 화씨 9.11이 보는 세상이라고 지어놨는데 네. 이번 사건이 지금 보세요. 언딘이라는 업체하고 해경하고 해군하고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몰랐던 끈끈한 인연들. 네. 그다음에 또 선급 한국 선급과 한국 선급과 해운조합과 조합. 선사들과의 끈끈한 인연들. 예. 그다음에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마는 수사관이 조사받는 피의자를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재우는. 예. 한마디로 넌센스죠. 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수사관의 ABC가 예.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공범들은 분산시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범죄를 증거를 조작할 수 있잖아요. 말을 맞추고 공모를 할 수 맞춰버리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걔네들을 한 모텔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재웠어요. 네. 그 다음날 조사 나와서 다 입 맞춰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 그 수사관들이 경찰인데 수사의 ABC를 안 배웠겠습니까? 다 알고 있겠죠. 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했던 것은 그 안에 그 끈끈한 인연들이 우리가 모르는 인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예. 마지막에 또 어제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해경 정보수사국장이라는 분, 이분이 자기는 수사에 관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총괄 수사 대빵이 관계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거죠 나는. 예. 그래서 국민을
바보로 하는 공직자. 예. 이런 공직자들이 각 처마다 요소에 네. 전부 있기 때문에 예.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조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지금 임 선생님 그 말씀 그 부분은 저도 뭐 진행을 맡고는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거의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중시하지 않았던 관료주의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박정희 집권 이후로 가속화된 고속성장,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경제를 국가가 주도해오는 과정에서 관료들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항상 결과나 성과에만 집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개개인 하나의 존엄성보다는 수단, 이용해야 할 어떤 수단으로만 여겨지기 쉬웠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인간 존엄성이나 존엄의식 이런 것들은 아주 희박해져 버렸던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뭐 우월하거나 뭐 우등하거나 특별히 저기 하는 것은 대통령이 파격적인 애정과 뭐 이런 걸 함으로써 그 공정한 인사제도도 많이 훼손을 당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해경과 뭐 유착관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 바로 선민의식이네요. 엘리트의식, 선민의식. 또 이것은 아마 관존민비 그 예전에 몇백 년 전쟁 그런 전통하고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 다음에 드는데. 하나가 더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 하면은 네.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좀 일반인에 비해서는 좀 오래 한 사람인데 군대 말 중에 그러게 지금 군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근무하던 70년대 군대 말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관학교를 보통 사관학생들을 120명 정도 뽑았는데 한 기수에 70등은 별을 답니다. 70등까지는 아니죠. 70등부터 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 1등부터 50등까지 머리가 너무 좋아요. 예. 그럼 그 자기 상급자가 하급자가 머리 좋은 하급자를 관리가 힘드니까 인사고과에서 은연중에 별로 안 좋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호랑이 새끼 키우기 싫다. 뭐 그렇죠, 그런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최소한 말을 잘 듣는 예. 그러니까 그 사관학교에 합격할 정도면 기본적인 지능은 일반인보다 그 당시에는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예. 그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더 뛰어난 게 50등 안쪽이고 예. 50등부터 70등까지는 뛰어난 사람들 중에 중간쯤 간다 이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때는 잠깐만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더 사관학교에 우수한 그렇죠. 인재들이 많이 갔나요? 더 많이 갔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어서. 지금은 그건 아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어떤 지위에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휘하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용납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예.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나 공조직이 이런 것이 오래도록 차왔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스스로 안 가져버린 거지. 현재 이 사건을 놓고 그 적폐가 정확하게 드러난 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 적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머리 상식이 정말로 조금만 있는 하급자면 지금 이 유가족들이 세상을 다 잃은 것과 같은 슬픔에 젖어 있는데 그 유가족 앞에 가면서 장관님 오십니다. 네네. 이거는 상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면 절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그렇게 해야 그 상급자에게 자기가 상급자를 잘 모시는 걸로 인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상급자만 보이는 거죠. 그 순간에 마저도. 그 순간에 마저도. 네. 그래서 장관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몸에 완전히 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출세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네. 이것이 상당히 많이 고질화돼 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네. 고질화돼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적폐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가정을 예를 들면 우리가 동종 어떤 사고 같은 걸 났을 때 화재 사고라든지 무슨 사고 났을 때 아이만 살고 엄마가 죽는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엄마가 죽으면서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엄마만 죽어버린 사고들. 그럼 사람들이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 자기 생명을 버려서 아이를 살릴 것인가.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자적 입장에서 5천만이 물론 그 사람은 자식이 하나고 대통령 밑에는 5천만이지만 5천만의 국민의 생명이 그 엄마의 자식 하나의 생명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네. 한 사람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생명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죠. 마라톤이라고. 예. 그 장애아이. 장애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그 마라톤을 시키면서 그 아이한테 쏟아붓는 사랑. 예. 장애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 엄마가 자기 아들이기 때문이도 물론 하지만 그것이 경영자적 입장,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간애가 있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을 말할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책임 소재를 말할 때가 아니죠. 네. 지금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안타깝고 주관적으로 봐도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논하기 전에 일단 인본주의. 그렇죠. 사람에 대한 존엄함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엄하게 생각한 존귀함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동맥경화에 걸린 관료들은 그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죠. 안 들어가죠. 예, 자기 조직 내의 예. 계급 논리와 충성 논리와 뭐 그런 것밖에 작동을 안 하니까. 그게 이제 네. 장관이 누가 안행부 장관이었다. 아니다. 서로 부처끼리 우리가 아니었다는 변명 싸움이 있었거든요. 예, 얼마 예. 전에요. 칸막이주의. 예, 칸막이. 할거의식. 예. 그러니까 잠깐 동안 구조를 중지시킨 사람이 안행부 장관이었다, 해수부 장관이었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일어나니까 예.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우리 장관이 그런 적 없다. 예. 안행부는 안행부대로 우리 장관이 그런 적 없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장관이 했는데 예. 그건 무슨 얘기냐.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자기네 조직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안행부는 안행부대로 자기네 조직이 더 중요해요. 예. 그 안에 물속에 있는 아이들보다.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여담 우리 이광현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여담 트위터에 계속 나오는 여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 아이들이 강남에 있는 고등학생이었을 경우 만약에 부산이나 무슨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이었을 경우 지금 이 정부가 이러고 있겠느냐. 예. 이게 여담이지만 대단히 아픈 말이거든요. 네,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극이고. 엄청난 비극이죠. 통합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건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럼 몰상식해서냐? 그건 아닐 거고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하겠느냐. 그 아픈 말들을 공직자들이 네. 아프게 새겨드려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예. 국가 개조가 가능해지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 말을 아프게 새겨듣지 않고 우리 정부를 반대하는 애들이 우리를 욕하기 위해서 만든 말 잃어버리면 이 국가 개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은 대안을 갖춰서 사과를 하겠다. 예. 조금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뭐 열심히 또 관료들 보고 레포트 써라 뭐 보고서 읽고 그럴 텐데 관료들의 머리에 기본을 싹 갈아엎지 않는 한은 100번 해봐야 국가 개조 안 되겠네요. 며칠 전에
대통령 뭐 사과네 아니네 하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까운 지인 중에 그 전임 정권, 예.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와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께서 하시는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네.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국가안전처를 만들려고 물론 만들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태스크포스에서 그 정부조직법을 다시 뜯어 고치겠지만 그렇죠. 현재 해난사고나 육상사고나 무슨 뭐 공중항공사고나 각각 부처가 전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나거나 큰 무슨 뭐 이런 게 나면은 소방방재청 소관이고 예를 들어서 항공사고가 나면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바다가 나면 해수부 소관이고 모두 이런 부처가 다른데 해수부에 있는 해경하고 안행부에 있는 경찰하고 소방방재청하고 국토부에 또 국가 그 재난관리청하고 이 어떤 조직을 띄어다가 어떻게 해서 만든다는 것이냐.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김장수 이번에 그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 청와대가 국가 재난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누가 컨트롤할 것이냐. 그러면 청와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국가의 재난이 꼭 전쟁만 재난이냐.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럼 테러가 나도 테러. 그것이 북한이 일으키지 않은 다른 사람이 테러를 일으켰을 경우에 네. 이 재난은 그러면 어디 소관이냐. 예. 그래서 지금 그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말한 그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잠깐 노는 적이 있어요. 그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놨는데 이명박 정부 때 없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서 이제 없애면서 NSC의 기능 중에 재난 기능은 안전행정부로 넘겨놨는데 네. 안전행정부에도 가면은 서자 취급받고 안전행정부 전체 예산에 거기가 한 40조쯤 될 겁니다, 아마. 그 중에 딱 4%만이 6% 뭐 4% 그러던데. 네, 6%래. 네, 6%. 뭐 아무튼 제가 들은 건 4인데 네. 뭐 6%라고 봐주고 겨우 그것만이 안전 관련 예산이라면서요. 어쨌거나 지금 명과 실이 상부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말한 대로 현재 지금 소방방재청은 안행부 소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태풍이 났다든지 지진이 났을 경우에 자연재해가 났을 경우에 네.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자치단체의 주민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자치단체는 안행부 소관입니다. 네네. 그럼 자치단체에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행부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바다에서 일어난 해일 사고면 그럼 누구 겁니까 이게? 해안가 마을에 해안가 해일 사고가 났다. 해일 사고가 났다.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거 해수부 거예요? 안행부 거예요? 예. 지금 이와 같은 사건들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현실 감각이 없이 머리에도 매뉴얼이 없다는 네, 얘기예요. 네, 머리 네. 안에도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예요. 책자에 매뉴얼만 없는 게 아니라 예. 머리 안에도 매뉴얼이 없으니까 게다가 그 똑똑한 머리에 인본주의, 예. 생명에 대한 국민의 생명 하나하나에 대한 존엄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머리에 그 제대로 냉철하게 작동해야 할 매뉴얼마저 없고 예. 그럼 허둥대는 게 당연하군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무슨 매뉴얼만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덜 다칠 것인가만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다. 예. 이거 너 눈에 붙여 거다라고 밀어붙이고 떠넘기는 논리 개발에는 아주 탁월들해요. 예. 중요한 것이 이번에 그 사건이 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페이스북에 쓴 글이 그 탑승 인원에 대한 헷갈리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변명들이 나오는 얘기를 쭉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청해진 해운이라는 선사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 제대로 보고를 안 해서. 제대로 보고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가 며칠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제주도에 여행을 머리를 좀 식히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낚싯배를 탔어요. 낚싯배. 민간 낚싯배. 예. 그러니까 민간 낚싯배를 1시간 임대하고 타는데 그 항구에서 민간 낚싯배를 타러 나간 사람들을 주민등록증을 꺼내가지고 입선 확인서를 써야 됩니다. 그것도 해경한테 제출해요? 해경한테 제출하죠. 오, 해경한테. 그것도. 그러니까 민간 낚싯배를 내가 내 돈으로 빌려가지고 1시간 동안 낚시를 하러 가는데도 내 신분을 항구 쪽에다가 알려주고 간다는 얘기죠. 예. 하물며 여객선입니다. 12시간을 운행하는 여객선. 예. 이 12시간을 운행하는 여객선이 제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여객선이 아니,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여객선이 500명이 가까이 탄 사람들의 신원 파악을 안 하고 태운다는 것. 태우는 것도 선사가 문제가 있죠. 예. 그런데 그 배의 출항 명령을 누가 하냐 이거죠. 그 배의 출항 명령. 해경이 하는 거거든요. 네. 얼마가 탔는지가 누가 탔는지도 모르는 배를 바다로 내보내가지고 시켰다 이거지. 바다로 그것이 관행화되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놓고 이번에 또 얘기 나왔죠. 왜 인원이 안 맞느냐 하니까 큰 트럭 뒤에 사람들이 같이 타면 몰래 공짜로 타고 가니까 모르는.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이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낚싯배 타면서 그 생각이 내가 낚싯배를 타고 나갈 때 내 주민등록을 내고 내 인적사항을 적고 나갔는데 12시간을 항해하는 배 여객선에 타면서 인적사항을 안 적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역시 제가 지금 그 글로서는 쭉 구했었는데 막상 초견이지 않습니까? 글에 흐르는 그 격분과 힘이 말씀하시는 거에도 그대로 묻어나시네요. 그리고 아주 뭐 이렇게 건강이 넘치는 붉은 화색이 도는 굉장히 청년 같으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적이신데 아주 그 역동적이고 격정적인 말씀 잘 들었고 결국은 이제 관료제의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진 그리고 역시 그것이 사건의 가장 큰 실질적 원인이기도 하고 국가를 개조하겠다 또는 300여 영령들 앞에 덜 부끄럽겠다의 핵심도 역시 일단은 관료제를 혁파하는 것. 그것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 정부 임기 내에 저는 그렇게 그게 무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방학 중 생활계획표 짜듯이 몇 월까지 하겠다. 관료들 이런 말 잘 안 믿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각심을 하고 해본다니까 임기 중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관료제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기본이 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4.16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싶고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 자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또 하나의 경험인데 제가 이제 그 해병대에 있을 때 김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김포에서 근무를 하면서 강화도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김포와 강화도는 이 섬과 해안가이기 때문에 휴전선이 강가로 되어 있습니다. 강가, 바닷가. 그러니까 서부전선 대한민국 휴전선이 155km인데 5마일. 155마일인데 예. 그중에서 서부전선 김포와 강화도가 있는 휴전선들은 육상 휴전선이 없이 전부 이제 바다 휴전선입니다. 네네. 강 휴전선. 한강 하구하고 서해가 만나는 강 휴전선. 예. 그래서 이 고기들이 대단히 머리가 좋습니다. 고기들이. 좋은 고기는요, 휴전선 안쪽에 바다에 많이 있습니다. 휴전선 안쪽에. 그러니까 임진강 말하는 거예요? 임진강 하구, 한강 하구, 그러니까 강화도 건너편, 김포반도 건너편. 예. 그러니까 김포반도 요즘 12월 달 되면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 하고 그러죠. 그 애기봉 바로 밑에가 한강 하구거든요. 예. 바로 밑에가. 그 밑에가 굉장히 넓은 강이 하구니까 넓어요. 예. 바닷물이 합쳐진 곳인데. 거기에 그 숭어, 농어, 가오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 민간인 통제구역이죠. 민간인 통제구역이죠. 근데 거기에 고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럼 해병대들은 가서 막 잡아먹어요?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선들이 예.
그 안에 그 초소들이 다 있어. 이제 휴전선이니까. 그게 휴전선의 연장입니까? 어장이 휴전선 안쪽 비무장지대가 어장이죠. 어장이 비무장지대란 말이에요. 네네. 바다가. 그러니까 휴전선 바깥에 있는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북한 배도 못 가고 우리 배도 못 가죠. 거기는 이제. 북한 쪽에는 아마 북한 초소가 지킬 거고. 그러겠죠. 우리 쪽에는 우리 초소가 해병대들이 지키는데. 네. 그 인근에 사는 어부들이 군인들 눈을 피해서 밤에 새벽에 몰래 고기 잡으러 자주 나갑니다. 남측도 북측도? 북측은 모르죠. 내가 안 가봤으니까. 예, 남측에 있는 어부들이. 우리 어부들이. 거기 고기 잘 잡히거든요. 더 많이 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많이 혼나죠, 이제. 우리한테 많이 혼나죠. 내보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24시간 전면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네. 내보내주는 시간. 근데, 지금 요즘 세월호 때문에 전 국민들한테 사리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리와 조금이 이제 물이 많이 들어온 걸 사리라 그러고, 물이 많이 빠지는 걸,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지는 걸 사리라 그러고, 예. 조금 들어왔다 조금 빠지는 걸 조기라 그래요. 조기? 예, 조금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러면 사리 때 되면은 물이 많이 들면 진짜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그게 항상 이게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달과 같이 움직이니까, 어떤 때는 새벽 2시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후 2시이기도 하단 말이야. 예. 그 물때가. 예. 오후 2시 같은 데는 우리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마음 나가는데, 새벽 2시인 날은 못 나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 군인들 몰래 가는 거예요, 이제. 군인들 몰래. 그러면 군인들이 새벽 2시에 근무 쓰다가 안에서 배가 움직이면 가만두겠습니까? 예. 그 간첩선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많이 죽었어요. 그래요? 실제로? 실제 많이 죽었습니다. 민간인인지 모르니까요. 민간인인지 모르니까. 그래도 확인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암구호를 대고 암구호를 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인들한테 들켰다는 느낌만 있지. 예. 내가 여기 고기 잡으러 왔으면 그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소리 안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지도 몰라도 안 한다니까. 들킨 게 겁나니까. 그렇다고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거기서 근무한 경력이 병장이나 상병이나 하사관들은 가까이 나가가지고 이제 소리를 질러서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1병이나 2병들 얼마 안 된 애들 쏴버립니다. 신참은 원칙대로 해버린다. 원칙대로 해버립니다. 제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도 한 서너 명 제가 그렇게 해서 희생당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느끼는 느낌이, 사람은 돈에 얼마나 집착력이 강한가. 알면서, 그런 사고가 생길 줄 알면서 눈을 피해서 안쪽으로 고기 잡으러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와 마찬가지 그걸 갖다가 지금 세월호에 대비하면은, 요번에 오늘 기사에 잠깐 보니까 정해진 해운의 어떤 과적을 인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물류팀장이 1톤 더 실으면 100톤 더 실으면 돈이 더 되니까. 예. 이런 기본적인 관념들이 우리 마음속에 나부터 있지 않겠느냐. 예. 제가 인천 제주간을 오가는 정기 페리,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를 몰았던 선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기자 주선을 통해서 한 건데. 원래 지금 1000톤, 그러니까 908톤인가까지만 실게 돼 있는데 이번에 3650톤 실은 것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약 2600톤을 더 실었잖아요. 그거에 운임이 한 8,500만 원쯤 돈을 더 번 거랍니다. 한 번 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짐을 더 실어서 더 실으면. 청해진 해운이 추가로 발생한 이익이 8,500만 원쯤 된다. 그거 벌으려고 하다가 이 난리가 났다. 그런데 그 노선이 이렇게 수학여행처럼 단체 여행객들이 주로 타고요. 원래는 여객의 의무보다는 화물 나르는 비중이 더 크대요. 돈도 거기서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서 증축을 할 때 선수 윗부분에 5층에다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제일 비싼 1등실. 그건 비행기보다 더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호화판으로 이렇게 해놨겠죠. 침대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방에서는 좀 승선료가 좀 돈이 남고 단체 여행객들은 할인을 해주고 하니까 여객 운임으로는 크게 돈을 못 벌고 그 배를 개조를 할 때 윗부분 저 선실만 개조를 한 게 아니고 화물을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일본에서 최초로 다닐 때하고는 배가 많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화물 비용이 굉장히 큰 거였기 때문에 복원력의 문제가 당연히 초래됐다. 그래서 더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뺐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실으면 흘수선이 내려가니까 네. 그러면 해경이 출항을 안 시키니까 네. 흘수선을 옮기기 위해서는 배 무게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평형수는 빼버리고 그 무게만큼 화물을 더 실었던 거죠. 돈 벌려고. 그게 8,500만 원어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돈 8천만 원 벌려다가 이 난리가 초래됐다라는 건데 그것은 청해진에게만 사고 원인을 돌리려는 이제 견해인 것이고 저는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물론 분명한 이유가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일단 그 말이 안 되는 초동 그 첫 부분이 그러하고 둘째는 배가 눈앞에서 기울어서 살려달라고 안에서는 아우성들인데 뛰어든 사람들만 건져 나오기 바빴고 헬리콥터는 그냥 뱅뱅 돌아가면서 시끄럽기만 했지 겨우 한 사람씩 하다가 1시간 10여 분에 걸쳐서 침몰하는 것을 보고 있을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무력감, 자괴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를 그러니까 물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요. 네. 배가 침몰할 때 배 안에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걸 누구라도 압니다. 그렇죠. 배가 침몰할 때 배 안에 있으면. 무조건 배를 떠나야 되는 배를 거죠? 무조건 떠나야 돼요. 예. 배 안에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는 것은 사고가 있을 때 인명이 배를 탈출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예. 사고가 있을 때 배 안에 있으려면 배 안에 구명조끼를 둘 일이 없죠. 그렇죠. 예. 사고가 나면 배를 탈출해야 살기 때문에 배를 탈출해서 바다로 떨어지면 몸이 바다에 떠 있어야 구조선이 오니까.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그 구명조끼의 부력이 그 30kg 미만의 아이들은 약 35시간 부력이 예. 70kg 정도의 성인 남성은 약 48시간의 부력이 있습니다. 구명조끼만 입으면 구명조끼만 입고 있으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조끼의 부력만으로 네, 그 정도 부력만으로 떠 있을 수 어떻게 있는 애기들이 더 적게 떠 있나요? 애기들이 적게 떠 있습니다. 왜 부력이.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아이의 몸 그러니까 이 체면적- 구명조끼를 만들 때 체중에 그러니까 아이용으로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어른 그 체중을 지탱하는 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체중을 지탱하는 힘이. 그래서 70kg 정도의 정상적인 성인이 구명조끼를 입고 물 위에 떠 있는 순간에 48시간 정도인데 만 이틀이네. 만 이틀인데 망망대해라도 48시간이 될 때까지 구조선이 안 오지는 않습니다. 망망대해라 하더라도 예. 연안여객선이라든지 연안에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는 늦어야 2시간입니다. 그렇죠. 저 진도 앞에 다도의 사이로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 거리는 또 그러고 1.7km밖에 안 됐어요. 맹골 수도는요. 폭이 맹골 수도에 가장 가까운 사고 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1.7km예요. 오케이. 네네네. 가장 가까운 섬이. 예. 주변에 어선이 한 50척 조업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주변에 어선이 상선도 50척. 있었다 그러고. 예. 자, 그다음에 또 지금 그 언딘마린 그 공사하고 있었어요. 네. 그 조력 발전소. 그렇습니까? 예, 얼마 안 된 거리에. 거기가 지금 방송에 늘 나왔지만은 울뚫목이 가장 조류의 힘이 세서 거기에 울뚫목에다 조류 발전소를 만들고. 또 여기도 지금 아까 말한 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 이 조류가 세니까 그러니까 조류 발전소라는 거는 든물과 난물의 힘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수력 발전은 물을 떨어뜨려서 하는 건데. 조류 발전은 물이 들고 날 때 조력 발전. 이게 조류 발전이라고 조력 발전이 아니라 조류 그렇습니까? 흐르는 물. 네. 조력 발전과는 또 다른 다릅니다. 건가요? 조력 발전. 조류 발전. 조류 발전인데 그 발전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언딘마린스가 거기 가 있었다 얘기예요. 별건으로 그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군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5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뛰어만 들었으면 50분 이내에 최소한 걔네들이 지금 밝혀진 동영상으로 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이 나오던 시간이 9시 30 몇 분인가 그랬는데 그래요. 마지막 동영상이 9시 41분이었죠. 박이했을 양. 그때만 애들을 바다로 뛰어내리게 그렇죠. 했어도 최소한 거의 한 명도 인명 피해를 안 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차가운 물만 좀 버티고 있었으면 다 건져냈죠.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또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바로 그냥 1시간 만에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어선이 도착한 게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그랬다면서요. 어선이 도착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더 통탄해하고 슬퍼하고 막 화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 전혀 지키지 않은 것. 이 바다를 잘 안 되는 선원들이 아이들을 선실에 그냥 있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선실에 그냥 있으면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라 한 것. 네. 선실에서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 행동이 더 그렇죠. 제약을 받아서 힘들다면서요? 구명조끼는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힘만 있지 몸을 자연스럽게 수영하기는 더 불편하게 해버려요. 예. 자기 수영 실력으로 자기 몸을 움직일 때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을 잘하는 어른이 그 수영장 같은 데 가지고 아이들이 타는 튜브를 타보세요. 수영할 수 있습니까? 그런가요? 예. 튜브를 타면 수영이 더 힘들어요. 수영을 잘하는 어른이. 마찬가지로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구명조끼 자체가 부력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떠 있을 수는 있는데 자유롭게 빠른 시간 내에 자기 몸을 움직여서 원하는 곳으로 못 간다는 얘기죠. 네네. 물결이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특히 선실 같은 좁은 곳에 물이 찼을 경우에 여러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한 명도 나가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말할 때는 이 아이들을 빨리 바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배로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입히는 거다. 가판 이 위로 말이죠. 나와야 뛰어드니까. 네네. 가판 위로 나와야 뛰어드니까. 그런데 구명조끼 입고 선실에 대기해라. 죽으란 얘기네. 결국.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런 정확한 이런 것들까지도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이 사고가 대형 사고가 됐는데. 임 선생님. 그 지금 구속된 선장이 69세. 그리고 적어도 한 30-40년 배를 탄 진짜 뱃사람 아니겠어요? 33년부터. 그렇다면 그냥 무태에 있는 우리들도 아는 것을 그 양반이 그걸 몰랐으리라고는 도저히 짐작이 안 되는 것이고 왜 탈출을 명령하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공공의 라디오 방송인데.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 바다에서 해난 사고가 일어나면 지금 그 수사관 내용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사 기록에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죠. 해난 사고가 일어나면 해난 사고가 남과 동시에 그 선원들은 한 라인으로 자기의 선사로 연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거야. 선사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선사의 해경의 지시가 아니고 해경의 지시도 물론 받지만 해경의 지시가 더 사실은 중요한데 우월해야 하는데 선사의 지시가 더 우월합니다. 결국 자본의 힘이다 이해가 자본의 힘이죠. 왜냐하면 그 선사에서 그 대기시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은 전화를 했을 겁니다. 7번 통화했다.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왜 못 뛰는, 그 대기시켜 애들, 고등학생 애들 아니야. 고등학생들 지금 만약에 침몰한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핸드폰 때리고 막 난리 칠 텐데. 그러면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날 텐데. 잠깐 대기시켜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이런 통화했을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짐작키에. 그래서, 그러다가 시간을 뺏겨버렸다. 그래도 말이 안 돼요. 7번이나 통화했다는 건, 지금 급합니다. 이쪽에서는. 그거 대기시켜봐. 급합니다. 하다가 시간 결국은 배는 넘어가 버렸지 않느냐. 상황이 이런 정도가 유추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바다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를 잘 아는 선장이 왜 얘들을 퇴선 안 시켰느냐. 아마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유추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까 이제 우리 임 선생님 처음 지적하신 게 관료제의 폐해. 근데 그거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작심을 하고도 여러 번 작심해야 고쳐질 똥말똥하다. 뭐 이런 얘기셨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선사, 자기 본사 인천에 전화해서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봐. 배금주의, 돈 때문에. 지금 이 배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하면은 뭐 보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 뭐라 그러죠? 명성? 또는 뭐 이런 거 아무튼 금가서 앞으로는 영업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미로 뭘 해보려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결국 그 가장 밑바닥에는 배금주의, 돈이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 1950년대나 40년대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살았던 나라는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더라 하고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1973년에 일어났다는 그 구남. YTL호 사건. YTL호 사건이나 뭐 이거. 제가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연결된 얘기거든요. 1973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 생떼 같은 해군 훈련병들을 200명 넘게 바닥에 수장했던 그 대한민국이 딱 41년 후에 똑같이 고등학생들을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하는 그러면 앞으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40년 후에 똑같은 일을 또 당하지 않는 법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가의 관념이나 기업의 관념이나 공직자의 관념이 계속 간다면 4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 사고 터지고요. 대통령이 2번 움직였죠. 예. 그 배가 가라앉은 그 다음 날, 사고 둘째 날 실종자 및 계시는 진도에 한번 갔고 안산에 조문하러 한번 갔어요. 2번의 대통령의 행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 문제를 대단히 안산에 가신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잘했다고 그랬고, 진도에 가신 문제에 대해서는 전 처음부터 저분이 거기를 왜 가시나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급박한 시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모든 초점이 물속에 있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내는데 두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잠수사들을 관리하는 해군이나 해경이나 그 해군과 해경을 통제하는 행정관료들이나 똑같이 그 바다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이 행정관료 시스템이 일단 첫째 뭐가 있습니까? 경호원들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경호원들이 먼저 가서 주변 정리를 전부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오십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하죠. 대통령 오십니다. 오기 몇 시간 전부터 갈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전남도청부터 시작해서 진도군청, 해남구청 공무원들은 다 동원됐을 거예요. 대통령 오셨는데 이제 얼굴도 비춰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현장에서 일어난 사람들도 전부 올스톱입니다. 대통령이 오셨다 가는 순간까지, 오시기 몇 시간 전부터 간 다음까지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버리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았느냐는 것에서 진도에 가신 것은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진도에 가셨을 경우 최소한 얼마나 가슴이 다급하면 대통령 앞에, 대통령은 단상에 서 있는데 부모가 바닥에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내려가서 안았어야죠. 같이 무릎을 꿇지 않고, 아이고 정말 이거 제가 책임지고 구해오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하고 같이 울어버렸으면, 같이 울어버렸으면 그 직후에 무슨 지지율 71%라고 그러는데 정말 71%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정말로. 그랬으면 아까 맨 처음에 인간애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몸에 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거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인간애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질 못해요.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고 말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니까
그 경황으로 보면 인간적 측면에서는 같이 무릎 꿇고 오히려 자기가 더 머리를 조아려야 되죠. 걱정하게 해서 죄송하다. 근데 그냥 뻣뻣이 서서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안산 문제는 저는 그 참 아침에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 텔레비전을 트니까 조문가셨다고 그래. 그래서 그건 참 잘하셨다. 그건 참 잘하셨다. 그것도 또 뭐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에 예. 대통령께서 미리 먼저 가서 조용히 조문하셨다. 참 잘하셨다. 그거는. 예. KBS만 보셨구나. 조용히 조문 안 했는데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는데. KBS 그때. 이제 트니까 KBS. 요즘은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나와서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난리가 나 있어. 근데 이제 그래서 쭉 내용을 훑어봤더니 입으로 담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네. 입으로 담기가 민망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워요. 입으로 담기는. 그 말줄임표에 예. 뭐 저희 청취자들이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고요. 임 선생님, 예. 결국은 지금 이 끓어오르는 슬픔과 분노, 배의 침몰은 사고 맞지만 그건 단순 사고죠. 사실 규모가 커서 그렇지. 근데 이걸 사건으로 만든 건 처음 이틀간의 정부의 무능과 해경과 뭐 모든 엇박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서 우리 생떼 같은 아이들을 몰살 수장 죽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제 사건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 언론도 뭐 일조를 했고. 결국 이 모든 분노와 절규와 한탄은 에너지로 모아서 어디론가 튀어나올 텐데 결국 그것은 정치적 욕구, 변화의 욕구 이런 걸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존의 정치권이 이 거대한 대재앙이자 참극이 우리에게 남겨놓고 간 이 분노의 에너지를 잘 흡수해서 왜 자동차에 보면 범퍼라고 있잖아요. 사고 났을 때 좀 덜 하라고, 완충하라고.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정치권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아까 오프닝 멘트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번에 낸 책에 이제 3장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이 잠깐 한 번만 투표로. 네. 한 번만 국민이 투표로 부도덕한 정치인을 정권이든 정치인이든 그렇습니다. 네네.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네, 대통령이든 한 번만 투표로 예. 바꿀 수 있다면 정치가 이렇게까지 있지 않을 것이다. 현직으로 뭘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했을 경우에 주민 소환 투표제 같은 걸 통해서 바꿔쳐버린다. 그렇죠. 투표로 그것도 주민 소환이 아니라 정식 투표로. 그러니까 주민 소환도 투표죠. 네, 투표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잠깐만요.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넘어간 그거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 10년 동안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한번 경험을 했는데 네. 이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지금의 여권이고, 예, 아하. 여권 유권자들과 여권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정권을 빼앗겼다가 탈환해본 그것을 예. 잘 학습한 게 여권이다. 여권 유권자와 여권이고, 지금의 야권은 예. 그 중요한 10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못 갖고 있다. 이견은 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제 이건 정말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어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물론 어제가 노동절이니까 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주제가 됐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 어제 서울역 집회가. 예.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라는 말씀 5월 1일 5월 집회를 1일 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방송은 5월 6일 날 5월 6일 날.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게 평상시 같으면 그건 전혀 지적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 집회가. 메이데이 노동절 메이데이 행사니까. 노동절이니까. 네, 네. 그런데 이번 5월 1일 집회는
메이데이 자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회가 아니고 네. 세월호 규탄 집회로 변질됐습니다. 이게 국민 정서상 그럴 수밖에 국민 정서상.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핵심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왜 내가 잘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금방 전에 한 번 정권을 빼앗겼다가 되찾아간 사람들은 현재의 사건이 이념 전으로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로 치환하고 진영 싶다 이거지. 예, 그렇죠.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말 제 입으로 거론하긴 곤란합니다만 일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이 사건을 잘못했다고 정부를 지적하는 모든 여론을 좌파로 몰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 네. 충분히 지금 이미 그런 일단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선거용이거든요. 육사 선거용. 육사 선거용. 네. 이게 앞으로 5월 한 달간 예. 자연스럽게 이 유가족들에 대한 슬픔은 어디 가버리고 자연스럽게 진보와 보수 논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진보적 유권자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정치권에 욕을 하면서 꼴보기 싫으니까 안 찍읍니다. 예. 꼴보기 싫으니까 안 찍어. 예. 좀 죄송한 이런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이 드네. 안철수 꼴보기 싫고 김한길이 꼴보기 싫으니까 나 민주당 안 찍어. 차라리 기권하고 말 거야. 예. 그런데 이 정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네. 더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예. 더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위기의식도 느껴서 위기의식도 느껴서 뭉칠 것이다. 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흩어지고 예. 저쪽은 뭉치는 상황. 이 선거는 지금 매우 정치평론가들이나 또는 뭐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여당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고 예. 야당이 기회라는 말들은 저는 반대로 봅니다. 아, 네네. 지금 이 상황은요, 야당한테 더 큰 위기가 온 겁니다. 5월 한 달간 굉장히 많은 여론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그 정확한 예가 초원 복집 사건입니다. 예. 1992년 대선에서 네. 되치기죠, 되치기. 네. 씨름으로 말하면. 입에 담기도 예. 실은 그런 그 일을 고위 공직자들이 했던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아니, 그 정도는 입에 담으셔도 돼요. 예. 우리가 남이가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이 사건이 국민을 편가른 공무원들이 편가른 사건으로 만들어간 게 아니고 도청 사건으로 만들어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엮어버려 가지고 예. 되려 대치기를 당해서 결국은 정몽준 의원하고 정주영 씨가 당해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도둑질하다 들켰는데 예. 도둑놈이 잡혀가야 되는데 엿본 놈을 뭐라고 해가지고 엿보고 신고한 놈. 네, 엿보고 신고한 놈을 너 왜 거기 엿봤었거든요? 너 왜 담 넘어서 이렇게 엿보는 거야 나무 집을? 네. 그래가지고 도둑놈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지금 저기 돼버리는. 그랬는데 도둑 맞았다고 그래요. 도둑놈이 저놈이 우리 집에 도둑을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도둑질을 해간 놈이 나하고 친한 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도둑질 해간 놈이 참 잘못되면 안 되니까 거기다 우리 표 몰아주자 해가지고 몽땅 몰아줘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야권에게는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건이다. 네. 경각심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육사 지방선거 문제 앞으로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네. 첫째는 종북 프레임으로 걸려고 할 텐데 종북 프레임이 걸리지 않도록 행보를 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그 메이데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네네. 메이데이 했다시피 현재 보수 애국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예.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세력이나 기관이나 단체가 이 국민적 울분에 나와서 나타나는 촛불 집회나 집회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추모 집회니 뭐니 이런 추모 집회도 자발적 네.
언제나 학생이나 주부나 기타 일반 서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나가서 하는 것에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둬야지, 그걸 조직하고 이끌고 선도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국민운동본부라든지 기타 이런 지금 여권에서 말하는 좌파단체. 그러니까 빌미를 주지 말자 이거죠? 그렇죠. 빌미를 주지 말고, 지난 보름 동안의 국민적 정서. 예. 지난 보름 동안의 국민적 정서는 100% 이 정부 정말 개판이다. 네. 이 정부 정말 개판이다. 정말 이 정부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목숨이 위태롭다. 네, 쉽게 말하면 내 아이가 내 새끼가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로 지난 보름간의 국민적 정서거든요, 이게요. 네. 이 보름간의 국민적 정서가 그대로 유지돼야만이 예. 야권이 선거에서 유리하지. 예. 이 보름간의 국민적 정서가 앞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잘못 견인해서 좌파화 시키는 무슨 이런 식의 싸움이 돼버리면 진영 논리로 치환되는 순간 또 당한다. 또 진다. 또 이 말씀이죠. 또 지지. 네. 또 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반대 역시 우리 임두만 정치평론가께서 지금 청취자분들은 안 보이셔서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은발의 호랑이 같아요. 얼굴은 호상이고 말씀하실 때 보면 청년의 기운을 압도할 만큼의 그런 에너지가 막 확 느껴집니다. 굉장히 형형하시고 또 체력도 좋으시고 체구도 건장하신 분이 이렇게 책상을 치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있다가 이렇게 움찔움찔하게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진영 치환 논리, 그 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참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아젠다를 핸들링해 나간다는 게 그리고 지금 아주 정서적으로 고양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것을 또 희생자나 실종자분들, 유가족들의 정서를 자칫 잘못 건드리면 아주 이건 인간적으로 폐륜 또 그래야 마땅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 안 되죠.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할 명백한 기회인 것은 맞으니까 계기는 맞으니까 왜 그래야 300여 명의 희생자들한테 우리가 최소한 얼굴을 들 수 있는 염치를 회복하는 길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바꾸는 것은 결국 정치 행위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청취자분들께서 세월호 이것을 무슨 정치에 이용할 행여라도 그렇게 들어주시지는 마시고요. 야당, 민주당이나 야권 성향 사람들도 반사이익을 보려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어서는 그건 택도 없는 말씀이다. 만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우리의 선거에 얼마나 악재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여당은.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가 선거의 이슈로 다룰 것이다. 아니죠. 어떻게 이 문제가 우리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런데 야당은 반대로 그렇다면 이게 야당이 어려운 거거든요. 여당은 피해가 안 가게 그걸 다루려고 하는데 그러면 야당은 반사 이익을 얻겠다고 다뤄야 이게 다른 사안 같으면 가능한 건데 이 사안이 만약에 여당과 반대되게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겠다고 다뤄버리면 야당은 아주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야당이 운신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사안입니다. 다른 정책적인 면에서 여당이 잘못했을 때는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거 있는데 요번 건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요번 건은 정확하게 다르니까 여당은 반대로 자기들이 피해를 덜 입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야당은 이익을 위해서 노력했다가는 야당이 아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 사건과 관계 없어야 됩니다. 야당은. 예.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선거 치러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사전 처리나 사후 처리를 잘 못한 것은 당연히 야당으로서 따지고 재발 방지를 감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도 하고 해야 하지만 이것을 정치적 이익이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보기 싫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요 광역단체 이런 데 출마한 앞으로 꿈을 좀 꽤 크게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애도만 잠깐 하고 그렇죠. 추모만 하고 한마디도 정치적인 유세에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 오케이. 유세에도 사용하면 안 되고 네. 유세에도 이 문제를 그 마이크에 대고 정부가 이렇게 잘못해서 얘들이 많이 죽었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버리면은요. 네. 이거는 야당이 정말로 자기만을 위한 야당이지 국민을 위한 야당이 아니죠. 새겨들어야 할 텐데 네. 후보들이 그거 잘 지킬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게 또. 막상 또 이거 마이크 잡고 연단에 네. 올라가면 흥분해갖고 아니 뭐 저 새누리당 뭐 정부놈들이 이렇게 돼서 애들을 떼죽음 시켰다고 그러면서 또 막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픔은요. 여기 우리 이제 젊은 내 딸 같은 PD가 있는데 아이고. 아픔은 네. 처음에는 위로가 됩니다. 상대가 위로할 때 위로가 됩니다. 예. 처음에는. 그런데 자주 위로가 되면 짜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이 이 방송을 뭐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예. 이별을 했어요. 그럼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야, 그거 잊어버려. 또 여자 없냐? 또 남자 없겠어? 그럼 처음에 한두 번은 제가 나를 위로하는 말이지 할 텐데 자꾸만 그 얘기를 하면 쟤 나 염장 질르나? 기분 나빠지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이 피해를 당하신 가족들, 저는 자식을 낳아보고 손자를 키워보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와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둘 다 직장을 다니니까 그 손자, 손녀를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밥 먹을 때마다 안고 먹으면서 요즘 그 생각을 합니다. 얘들, 이번에 죽은 애들도 다 이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다 이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쁘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쁘게 키운 애들을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켰는데 그거를 자꾸만 선거에서 정치인이 거론한다 그럴 때 그 부모가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상처가 더 커지죠. 그래서 여당은 자기들이 피해가 안 가게 이용할지 모르지만 야당은 그 건으로 이익을 보고자 하지 말자. 결국 그것도 공감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공감 능력의 문제입니다. 예. 진정한 아픔을 응시할 줄 알고 그럼요. 이해할 줄 알면 예. 그렇게 자주 거론하지 않고 더군다나 정치적 목적을 깐 듯한 것은 절대 안 할 것이다. 이 말씀. 예. 중요한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임 선생님 또 하나. 지금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라.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만 죽어갔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보셨을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 바닥에 나란히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두려움에 떨다가 침몰해 갔는데 하란 대로 했다가 참변을 당하는구나. 학생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부 하란 대로 했는데 결국은 자본가들 기득권층들의 그 논리대로 갔고 그래서 이번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끓어오르는 폭발적인 슬픔과 분노와 변화에 대한 의지가 무슨 시민 불복종 운동 이런 걸로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 책에 보면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를 잠깐 거론한 게 있습니다. 란트게마인데라고. 네. 란트게마인데라는 제도가 사실은 이제 국민청원 제도인데. 네. 직접 민주제 불가능한 제도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 보죠. 네. 그런데 거기 우리도 이번에 지난 쇠고기 파동 때 국민청원을 위해서 수십만 명이 서명을 한 서명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법적 효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단지 그 법을 우리가 어떤 국회에다가 이런 법을 제정해 주세요 하고 청원을 했을 뿐이지 그 청원이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네. 우리나라는. 예. 국민청원 제도 자체가. 네. 지금 다음에서도 그런 아고라에 여러 가지 청원 제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국민청원 제도가 강제성이 없는데 란트 게마인드는 이게 강제성이 있는 제도거든요. 아하. 강제성이 있어요. 국민이 예를 들어서 국민투표를 어떤 법률을 국민 불복종을 해가지고 그 법률을 불복종하고 싶으면 국민이 청원해서 50만 명이 청원제 서명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야만 되는 사건이 강제성이 있단 말입니다. 일종의 투표 행위로 보는 거군요. 투표 행위로 보는 거죠. 네.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국민들을 견인해 갈 것인가 하는 네. 국민이 예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대의민주제를 주제로 했던 시대의 국민의 민도와 예. 지금 2014년의 국민의 민도는 대단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대단히 많은 변화가.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국회든 정부든 간에 국민에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된다. 자기의 의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청원 제도를 법제화하는 거죠. 아예 강제성 있는 법제화. 네. 강제성 있는 법제화해서. 근데 주민들 의사 대변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놨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게 중요한 얘기가 기속 위임과 무기속 위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기속 위임은 뭐냐 그러면 국민 소환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서는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내 원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내가 소환해서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데 무기속 위임이라는 거는 4년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4년 동안 국회에 가가지고 지 맘대로 해도 다음 선거 나올 때까지는 국민이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예. 현재 우리가. 예. 그 4년간 무기속 위임해 주는 거예요. 내 의사, 내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내놓고 기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속할 수가. 자치단체장은 중간에 끌어내릴 수 있는데. 그렇죠. 주민 소환제. 네, 국민 소환제도. 근데 국민 소환제도 그 국민 대단히 또. 아니, 뭐, 현실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제도는 있죠. 가능성은 열어놓은 거고. 열어놨죠. 네. 열어놨는데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론 투표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당론 투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쌀만 주로 생산하는 지역구인데 예. 쌀값을 싸게 하는 법안에 예. 그 국회의원이 찬성해버린다 이거지. 자기네 예. 당론으로. 그래도 다음에 선거에 안 떨어집니다. 예. 그런 뭐 주민 직접 민주주의 그런 예. 요구도 당연히 있을 거고 시민 불복종 운동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뭐 이런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그 인식의 지평이 한 단계 넓어지고 높아지는 걸 경험했듯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 아이들의 죽음,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고 일반 승객도 계시는데 300여 분의 희생을 통해서 부모에서 시민으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또는 넓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일테면 좋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 제 눈에는 자기 자식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잘해주고 싶고 내 아이가 잘하는 것 같고 학예회에 가면은 지 새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학예회에 간 부모님 그러는 건데 이제 시민이 되고 나면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똑같이 하겠습니까마는 인간의 인지 상정상 내 아이 못지않게 중히 여기고 인간은 모두 똑같고 한 생명은 모두 다 귀한 거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 의식 우리가 실은 전혀 몰랐던 게 아닌데 예전에 있었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됐건 어쨌건 간에 자본주의와 함께 버무려지면서 일상에 매몰되어 가면서 잊어버리고 있던 의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 또 이런 것들이 시민 불복종 이렇게 나올 수도 제가 이제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역사의 변환점을 2번 겪었습니다. 네. 한 번은 19살 먹은 김주열 열사의 4.19. 사망으로 인해서 4.19가 그 시체가 떠오름으로 인해서 곧 4.19가 일어났거든요.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종철 씨와 이한열 씨. 네. 그 젊은 생명들을 우리 가슴에 묻으면서 역사의 변환점을 가져왔는데 그게 87년 6월 예. 민주항쟁이고. 그러니까 60년도와 87년. 네. 그러면 27년의 관계가 있고 요번에 2014년에 거의 또 그 정도 그렇죠.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300여 명 된 아이들을 우리 가슴에 묻었으니까 네. 젊은 우리의 아이들을 가슴에 묻으면서 역사의 변환을 2번 우리가 일으켰는데 네. 그때는 민중혁명으로 일으켰고 요번에 이 사건을 통하여 의식이 개화된 그렇죠. 네. 투표로 일으키는 아하.
거리에서의 시위라기보다는 예. 고양된 의식을 고양된 의식이 개화된 투표. 네, 정치 의식으로 전환해서 전환, 예. 투표 행위를 통해서 발언하게 되는. 발언. 네. 아무리 좋지 않은 정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만들어준 민권에 의한 헌정이기 때문에 네. 이 헌정을 2번씩 중단시켰던 우리의 역사가 있지만 예. 이제 2014년에 우리의 역사는 이 아이들이 300명의 아이들을 네. 우리의 가슴에 안고 정말로 개화된 국민의식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오늘 약 90분간 정치평론가 임두만 선생과 함께 이번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넘어서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듣고 평가하실지 조금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직 세월호의 치유나 회복 이런 것을 말하기엔 물론 이릅니다. 지금 우선 아직도 부모 품으로, 또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되신 분들 빨리 한구의 유실도 없이 모두 다 돌아와야 할 것이고, 배상과 보상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많이 상한 마음, 더 이상은 다치지 않게 정부나 이런 쪽에서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이고, 슬픔이라는 연결고리를 매개로 모아졌던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그대로 잘 승화돼서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렇게 계기가 돼야지, 행여라도 또 진영 논리로 치환된다거나 하면은 또 하나의 비극이자 불행이라는 그런 말씀,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오늘 특집 대담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제가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쓴 시를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본래 시를 전문적으로 낭송하는 사람은 못 돼서 좋은 시를 버리게 하는 건 아닐까 싶지만 제가 혼자 읽기 참 아까워서 읽겠습니다. 숨쉬기도 미안한 4월, 한민복. 배가 더 기울까봐 끝까지 솟아오르는 쪽을 누르고 있으려 옷장에 매달려서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믿으며 나 혼자를 버리고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등을 물리쳤을, 공포를 견디었을 바보같이 착한 생명들아, 2학년들아, 그대들 앞에 이런 어처구니 없음을 가능케 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세월은 침묵도 반성도 부끄러운 죄다. 쏟아져 들어오는 깜깜한 물을 밀어냈을 가녀린 손가락들, 나는 괜찮다고 바깥 세상을 안심시켜주던 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 핸드폰을 다급히 품고 물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보았을 공기방울 글씨, 엄마, 아빠, 사랑해. 아, 이 공기, 숨쉬기도 미안한 4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내일 오후 5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